퇴근길 버스 안, 한 직장인의 귀에 뉴스 한 토막이 꽂힙니다.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 재산이 6억 원 안팎이라는 발표입니다. 집에 돌아와 낡은 지갑을 열어보고 책상 위 월세 고지서를 다시 들여다봐도 도무지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통장 잔고의 보증금, 자동차까지 다 끌어모아도 그 근처에도 못 가는데 평균이 6억이라니요. 나만 빼고 다 부자인가 하는 허탈감이 밀려오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기분을 느낀 분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짚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숫자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조사 자체는 제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숫자가 아니라 우리가 그 숫자를 읽는 방법에 있습니다. 평균이라는 말에는 생각보다 교묘한 구석이 있어서 제대로 모르면 멀쩡한 내 살림을 초라하게 느끼게 만들 수 있거든요. 오늘은 이 6억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왜 내 체감과 이렇게 다른지 그 비밀을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어떤 통계 뉴스를 만나도 휘둘리지 않는 눈을 갖게 되실 겁니다. 먼저 평균이라는 말부터 뜯어보겠습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사실 초등학교 때 배운 그 계산이 전부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 셋이 커피를 마셨다고 해보죠. 한 명은 2,000원, 한 명은 4,000원, 한 명은 9,000원을 썼습니다. 셋이 쓸 돈을 전부 더하면 15,000원이고 이걸 3명으로 나누면 5,000원. 바로 이게 평균입니다. 전부 더해서 사람 수로 나눈 값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커다란 가마솥을 떠올리시면 더 쉽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의 재산을 전부 한 솥에 부어넣고 푹 끓인 다음 국자로 똑같이 퍼서 나눠 담는 장면 말이죠. 그렇게 한 그릇에 담긴 양이 바로 평균 재산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보이지 않으신가요? 누구는 국자 100개 분량을 부었고 누구는 반 국자만 부었는데 나눠 담은 그릇만 보면 모두가 똑같이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평균의 함정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가구당 재산 6억이라는 발표도 모두의 재산을 한 솥에 붓고 나눈 숫자일 뿐 보통 가구가 실제로 6억을 갖고 있다는 뜻이 아닌 겁니다. 그렇다면 보통 사람의 형편은 어떤 숫자로 봐야 할까요? 여기서 평균의 짝꿍, 중앙값이 등장합니다. 이름은 낯설어도 원리는 줄서기만큼 간단합니다. 학교 운동장에 학생 100명을 키 순서대로 한 줄로 세웠다고 상상해 보세요. 앞에서 50번째쯤 정확히 한가운데 선 학생이 있겠죠. 그 학생의 키가 바로 중앙값입니다.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의 가구를 재산이 적은 순서부터 많은 순서까지 쭉 줄 세운 다음 딱 가운데 선 가구의 재산을 읽으면 그게 재산의 중앙값입니다. 이 숫자가 중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가운데 선 사람은 전체의 절반보다는 많고 절반보다는 적게 가진 진짜 한가운데의 형편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큰 부자가 줄 맨 뒤에 서 있어도 가운데 사람의 위치는 거의 변하지 않죠. 그래서 중앙값은 소수의 큰 재산에 잘 흔들리지 않고 보통 가구의 실제 살림살이에 훨씬 가까운 것으로 평가됩니다. 여러분이 통계에서 내 위치를 가늠하고 싶다면 평균보다 먼저 이 중앙값을 찾아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평균과 중앙값은 이렇게 벌어질까요? 그 원리를 보여주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박한 동네 술집에 손님 10명이 앉아 있다고 해보죠. 다들 재산이 1억 원 안팎인 평범한 이웃들입니다. 이때 이 술집 손님들의 평균 재산은 1억 원쯤 되겠죠. 그런데 문이 열리고 재산 100억 원의 갑부 한 명이 들어옵니다. 그 순간 11명의 평균 재산은 단숨에 10억 원 가까이로 뛰어오릅니다. 원래 있던 10명의 지갑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데도 말이죠. 이것이 바로 재산 통계의 비밀입니다. 재산은 시험 점수처럼 위아래가 막혀 있지 않습니다. 아래로는 0 근처에 많은 사람이 몰려 있지만 위로는 끝없이 열려 있죠. 그래서 극소수의 큰 부자가 전체 합계를 크게 부풀리고 평균을 위로 쭉 끌어당깁니다. 통계학에서는 이런 모양을 오른쪽으로 꼬리가 길게 늘어진 분포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 소수의 큰 값이 꼬리처럼 뻗어 평균을 끌고 가는 모양새입니다. 가구재산 발표에서 평균이 중앙값보다 훨씬 높게 나오는 것도 이 술집의 갑부 같은 존재들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6억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나라에서 해마다 벌이는 대규모 조사의 결과입니다. 통계청 같은 기관이 매년 전국의 수많은 가구를 표본으로 뽑고 조사원이 가정을 방문하거나 자료를 모아 집과 예금, 빚까지 꼼꼼히 묻는 가계 자산 조사를 진행합니다. 그 답을 모두 모아 아까 그 가마솥 계산, 즉 전부 더해 가구수로 나눈 값이 바로 뉴스에 나온 평균 재산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평균이 부쩍 높아진 배경에는 두 가지 흐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는 부동산입니다. 우리나라 가구 재산의 대부분은 집이 차지하는데 집값이 오르면 집을 가진 가구의 재산이 한꺼번에 불어나 평균을 밀어올립니다. 둘째는 쏠림입니다.
재산이 상위 일부 가구에 점점 더 몰리면서 술집의 갑부가 늘어나듯 평균만 앞서 달려가는 구조가 됐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정리하면 6억이라는 평균은 조작된 숫자가 아니라 집값과 쏠림이 함께 만들어낸 계산 결과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런 간극 논란, 사실 이번이 처음도 아닙니다. 낡은 신문 더미를 뒤져보면 비슷한 장면이 되풀이돼 왔습니다. 집값이 크게 뛰던 시기마다 평균 자산이 얼마, 평균 연봉이 얼마라는 발표가 나왔고 그때마다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내 통장은 그대로인데 평균만 훌쩍 올라 있었으니까요. 세월이 흘러 아파트 단지에 외벽이 빛바래는 동안에도 발표가 나올 때마다 나만 뒤처졌나 하는 논란은 판박이처럼 반복됐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집값이 오르면 집을 가진 사람들의 자산이 크게 불어나고 그 몫이 평균을 위로 끌어올리기 때문입니다. 앞서 본 술집의 갑부가 시대마다 이름만 바꿔 등장했던 셈이죠. 그래서 이런 발표가 나올 때마다 통계를 다루는 쪽에서는 늘 같은 당부가 따라붙어 왔습니다. 평균 하나만 보지 말고 줄 세웠을 때 한가운데 값인 중앙값을 꼭 함께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수십 년째 같은 조언이 되풀이된다는 건 그만큼 우리가 평균이라는 숫자에 쉽게 속아왔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역사가 알려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놀라운 평균이 등장하면 먼저 중앙값부터 찾아보는 것입니다. 이제 이 교훈을 이번 발표에 그대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언덕 위에 우뚝 선 고급 저택 몇 채와 그 아래 빽빽하게 들어선 다세대 주택가를 한 화면에 놓고 상상해 보세요. 저택 몇 채의 값은 수십억을 훌쩍 넘지만 골목 안 대부분의 집은 그와 비교할 수 없이 소박합니다. 이 동네 전체의 집값을 몽땅 더해 가구 수로 나누면, 그러니까 평균을 내면 어떻게 될까요? 저택 몇 채가 전체 합계를 크게 부풀려서 골목 주민 누구의 형편과도 닮지 않은 숫자가 나옵니다. 가구당 평균 재산 6억이라는 발표도 같은 구조로 보입니다. 자산이 아주 많은 소수 가구가 평균을 위로 끌어올렸을 뿐 전국의 가구를 재산 순서로 한 줄로 세웠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선 가구, 즉 중앙값에 해당하는 집의 재산은 평균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발표를 듣고 내 재산은 왜 저기에 못 미치지라고 느꼈다면 그건 여러분이 못난 게 아니라 통계적으로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평균은 절반이 넘는 가구가 도달하지 못하는 높이에 떠 있는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착시는 기분 문제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지갑에도 실제 영향을 줍니다. 은행 창구에서 대출 상담을 받던 사람이 남들은 다 6억쯤 갖고 있다는 데라며 무리한 계획을 세운다면 출발 전부터 잘못된 비교일 수 있습니다. 평균은 보통 사람의 기준선이 아니니까요. 반대로 복지 신청 서류를 든 사람이 평균이 저렇게 높으니 나 같은 사람은 지원 대상이 아니겠지라고 지레 포기하는 것도 안타까운 오해입니다. 실제 정책이나 복지의 기준은 평균이 아니라 소득이나 재산의 순위, 그러니까 전체에서 내가 어디쯤 서 있는지를 따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줄의 한가운데보다 아래에 있다면 생각보다 많은 제도의 문이 열려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경계해야 할 것은 나는 평균 이하라는 불필요한 박탈감입니다. 절반 이상의 가구가 평균에 못 미치는 구조라면 평균 이하라는 말은 사실 다수의 평범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에 가깝습니다. 남의 평균과 비교하며 조급해지기보다 내 소득과 지출을 기준으로 계획을 세우는 편이 지갑에는 훨씬 이롭습니다. 이 숫자 하나를 어떻게 읽느냐는 개인을 넘어 나라 전체의 논쟁으로 번집니다. 국회 회의장을 떠올려 보세요. 평균 자산이 6억이라는 발표를 두고 한쪽은 가계가 이만큼 넉넉해졌다는 근거로 다른 쪽은 소수에게 쏠린 착시일 뿐이라는 근거로 같은 숫자를 정반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어디에 얼마나 매길지, 복지 예산을 어느 계층에 먼저 쓸지가 모두 이 해석 싸움 위에서 결정되는 셈입니다. 거리에서 피켓을 든 시민들의 목소리도 결국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평균 뒤에 가려진 보통 사람들의 형편을 제대로 봐달라는 것이죠. 아파트 모델하우스 앞에 길게 늘어선 인파도 이 통계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평균 자산의 큰 몫이 부동산에서 나오는 구조라면 집값이 오르내릴 때마다 자산 통계가 출렁이고 그때마다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공방이 다시 불붙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산 통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불평등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해법을 고를지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숫자를 읽는 눈이 곧 사회를 읽는 눈이 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앞으로 이런 통계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돋보기를 들고 서류를 한 줄씩 짚어보듯 세 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첫째, 평균이 나오면 반드시 중앙값을 함께 찾아보세요. 두 숫자의 간격이 클수록
소수의 큰 값이 평균을 끌어올렸다는 신호입니다. 둘째, 분포를 보세요. 말이 어렵게 들리지만 놀이공원 줄서기를 떠올리면 쉽습니다. 줄 앞쪽에 사람이 몰려 있는지 뒤쪽에 몰려 있는지 살피는 것처럼 재산이 적은 구간의 가구가 얼마나 모여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셋째, 구간별 비중을 보세요. 예를 들어 1억 미만 가구가 전체의 몇 %라는 식의 정보가 있다면 내가 어느 칸에 서 있는지 스스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확인하고 나면 평균 6억이라는 발표를 들어도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내 위치는 평균이 아니라 줄 속의 자리로 확인하는 것이니까요. 통계 발표 자료에는 평균 외에도 이런 세부 숫자가 함께 실리는 경우가 많으니 기사 제목만 보지 말고 원자료를 한번 열어보는 습관을 들여보시길 권합니다. 이 습관은 재산 통계에만 쓰이는 게 아닙니다. 일상 곳곳에 같은 함정이 숨어 있거든요. 마트 진열대 앞에서 장바구니를 든 소비자, 채용 공고 앞에 멈춰선 취업 준비생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우리 국민 평균 소비액, 이 업계 평균 연봉 같은 숫자가 이들의 마음을 흔듭니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의 평균 연봉이 8천만 원이라고 해볼까요? 임원 몇 명이 수십억 원을 받으면 신입사원 연봉이 3천만 원대여도 평균은 훌쩍 올라갑니다. 앞서 본 술집의 갑부 한 명과 똑같은 원리죠. 그러니 평균 연봉 8천만 믿고 입사했다가 실망하는 일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광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객 평균 수익률이나 평균 절약 금액을 내세우는 문구는 크게 성공한 소수가 평균을 끌어올렸을 가능성을 늘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숫자를 만나면 두 가지를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줄 세웠을 때 가운데 값, 그러니까 중앙값은 얼마인지, 그리고 나와 조건이 비슷한 사람들은 실제로 얼마를 받고 얼마를 쓰는지, 이 두 질문만 던져도 평균이라는 화장을 지운 민낯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는 방안, 창밖으로 도시의 야경이 반짝이는 가운데 한 사람이 편안한 표정으로 가계부를 덮는 모습을 그려봅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평균은 거짓말쟁이가 아닙니다. 다만 읽는 법이 필요한 숫자일 뿐이죠. 가구당 평균 재산 6억이라는 발표도 계산 자체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모두의 재산을 더해 가구수로 나누면 그 값이 나오니까요. 문제는 그 한 줄만 보고 나만 뒤처졌나 하고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평균은 전체의 덩치를 보여주는 숫자, 중앙값은 보통 사람의 자리를 보여주는 숫자, 두 개를 나란히 놓고 봐야 비로소 온전한 그림이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통계 속 위치가 아니라 내 삶의 방향입니다. 남의 평균이 아니라 작년의 나, 지난달의 나와 비교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 그게 숫자에 휘둘리지 않는 가장 든든한 재무계획의 출발점입니다. 다음에 또 평균이라는 단어를 만나면 오늘 배운 질문을 꼭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